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기상청이 새벽 6시 25분부터 강서구,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새벽 4시에 노원구 등 서울 동부권에 내린 호우주의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 강북구에는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고요. 지금 서울 강서구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 의정부,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가 되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영서지방에는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극한 가뭄이 나타나는 강릉에는 5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맞아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패권에 맞서 반미 연대를 강조하며天安门 망루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리는天安门 망루에 오르기 위해 정상들이 걸어갑니다. 가운데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 정상은 망루 한가운데 나란히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서로 몸을 기울이며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만난 것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패권에 맞서는 반미 연대의 상징적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2011년 집권 이후 처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김 위원장은 늘 입던 인민복을 벗고 검은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중국은 열병식 뒤 열린 오찬 리셉션에서도 김 위원장을 시 주석 부부 바로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1년 3개월 전 평양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2시간 반 동안 만나며 혈맹을 챙겼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후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묵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6년 8개월 만에 방중 셋째 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베이징 인근의 경제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김정은의 딸 주애였는데요. 외신들 역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열병식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 4대 세습 후계자라는 신호를 주기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 앳된 얼굴이 딸 김주애입니다. 남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미소를 지으며 김 위원장 뒤를 지켰고 배우자 리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주애의 첫 외교 무대 등장에 외신들은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로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BBC는 김정은 방중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던 소녀 김주애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주애를 지칭할 때 쓰는 존경하는이란 수식어는 지위가 가장 높은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후계자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주애가 차기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만 12살로 알려진 주애는 지난 2022년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이후 40여 차례 김 위원장 일정에 함께해왔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과거 김정일 위원장도 1950년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 15살 전후부터 국제 행사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부인이 있고 건재한데 딸을 데려갔다는 건
저거는 후계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정작 전승절 공식 행사에선 김 위원장 홀로 레드카펫을 밟았고 김주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승절 리셉션 장소나 푸틴 대통령 차량에 동승했을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밀착 수행하는 모습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직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기 어린 만큼 딸과 동행하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상회계 경험을 쌓게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직후 중국의 화학업체를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의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와 이 회사의 대표자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트럼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인 폴란드에서 미군을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고려 중이라고 말해서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던 전투기 한 대가 고도를 높이며 편대를 이탈합니다. 최근 에어쇼 연습 중 추락해 숨진 폴란드 조종사를 기리는 비행입니다. 중국에서 최대 규모 열병식이 열린 다음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신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And the flyover was very much in honor of your great pilot who just passed away recently, who was a legend in Poland. 환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와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며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10,000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안보 분담 요구를 잘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폴란드에서 미군을 없앤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never even thought in terms of removing soldiers from Poland. We do think about it with regard to other countries.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Well, I don't want to say that now because we've been friends and we're friends. And look, we have a lot of people over there. We have over 40,000 troops in South Korea. 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상황을 주시하며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관세 전쟁으로 올해 관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역사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트럼프의 업적을 홍보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거둔 누적 관세 수입은 1,580억 달러, 약 22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의 2.5배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오는 11일 취임 이후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부터 남북관계 개선 방안까지 이 대통령의 보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장에 다시 섭니다. 지난 7월 3일 임기 시작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회견 이후 70일 만입니다. 두 번째 공식 소통의 시간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주제로 채워집니다. 약 90분 동안 이어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 관련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향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겁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제한은 없지만 방점은 우선 민생 경제에 찍힐 걸로 보입니다. 성장 전략을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연 데 이어 강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소기업들 또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구상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와 한미일 대결 구도가 한층 공고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더 풀기 힘든 고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워낙에 복잡 다단한 형태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강론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여전한 검찰개혁과 갈 길이 먼 야당과의 협치도 눈앞의 숙제입니다. 이해 당사자 간 물밑 조율이 진행되고 있지만 열쇠는 결국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취임 이후 100일 안에 2차례나 기자회견을 여는 건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소통 의지를 강조한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경제적인 효과와 효율성이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일보입니다. 통계청이 30년간의 혼인과 출생 변화를 발표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높은 집값과 취업난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탈서울이 두드러진다는 내용입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결혼을 가장 많이 하고 아이도 가장 많이 태어나는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사이에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작년 기준 혼인 구성비는 경기가 28%로 1위, 출생아 수도 경기가 1위입니다. 서울의 인구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인데 결혼과 출산은 서울 밖에서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30년 동안 서울은 출생아도 7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50%만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의 출생아 감소폭은 25%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기간 초혼 연령은 남자가 5.5세, 여자는 6.3세 높아졌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높아지면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결혼 전엔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가 결혼 뒤에는 높은 집값 때문에 경기 쪽에 신혼집을 구하는 청년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집값뿐만 아니라 먹거리 물가도 높은 것이 서울입니다. OECD 평균의 1.5배고요. 심지어 런던이나 도쿄보다도 비싸다고 하네요. 조선일보가 푸드플레이션의 습격을 다뤘습니다. 외국 나가보면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나라보다 저렴해서 놀랄 때도 많죠. 커피는 약과입니다. 우리나라 식료품과 음료 물가가 놀랍게도 물가 그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 다음 2위입니다. 또 서울은 세계 69개 주요 도시 중에 8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뭘까요? 농산물 자급률이 낮고 유통비용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OECD 최하위권인데요.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환율이나 원자재값 상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 소비자 구매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유통비용률은 50%, 그러니까 유통비가 절반이란 얘기입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4.9%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안 그래도 주머니 사정은 팍팍한데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먹을 것 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싼 게 빵이죠. 최근 경제 유튜버 슈카가 990원 소금빵을 팔면서 불거진 빵값 논쟁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한겨레 신문이 비싼 빵값의 원인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높은 인건비입니다.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 인건비의 비중이 28.7%로 높습니다. 식품 제조업 전체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두 번째는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인데요. 밀가루와 설탕을 사실상 모두 수입하는 상황이라서 국제 가격 또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원재료 값이 내린다고 해도 소비자 가격에 곧바로 반영이 되지도 않죠.
또 계란과 우유가 생산자가 희망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인 점도 빵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1년 동안 빵값 상승률은 6.5%, 전체 소비자 물가의 3배가 넘습니다. 또 제당 시장은 세계 회사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구조도 빵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도 제치고 역대 1위가 된 겁니다. 네, 캐대언의 누적 시청수는 2억 6,600만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의 K-팝, 또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더해져서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캐대언을 유력한 아카데미상 후보로 꼽은 외신도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인기를 유지할 수 있어서 비결, 무엇보다 음악이겠죠. OST 골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3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공개된 캐대헌은 앞으로 2주간의 누적 시청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유 있게 넷플릭스 역대 1위 자리를 지킬 걸로 보입니다. 9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때 휴대전화를 소지했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치소 실태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같은 수용 관리에서 일부 문제점도 확인을 하고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실태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 조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당시 구치소 접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교정시설 보안구역에선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휴일이나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 제기가 거듭되자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원포인트로 이루어진 사실상 문책성 인사였습니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관련 규정을 개선해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사건은 경기 의왕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준비기일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소식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신도 김정은과 동행한 김주애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교수님을 뵀을 때는 시작하기 전이었고 예, 그 예. 이후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력이 예. 특히 군사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게 하나 주목할 예. 만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다자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시키고 예, 있는데 그렇죠. 한 20여 개국 이상의 정상이
그 천안문 막루에 모여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트럼프에 대항하는 그 트럼프에 그 대항하는 중요한 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예. 뭐 그런 쪽으로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줬는데 네. 어제 중국의 의전을 좀 살펴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과 동급으로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뭐 파격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자 외교 같은 경우는 양자 정상회담, 예.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바로 옆에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번 그 천안문에서의 이 열병식은 굉장히 많은 국가의 수반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예. 26개국 정도의 국가 수반급이 모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오른쪽에 계속 있었고 왼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그 동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이동하는 과정이랄지 또는 열병식 과정이나 또는 그 리셉션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모습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좀 특별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한 그 대항축으로서 그 북중러 협력 구도 특히 예. 지금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파견돼 그렇죠. 있을 정도로 그 북러 관계가 긴밀한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푸틴, 김정은, 시진핑 이 세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다자주의 또는 지금의 동북아시아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국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번에 김정은의 다자 외교 무대에 대비한 거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게 이제 모습을 비출 때 인민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예.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상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예. 뭐 그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 푸틴과 함께 서 있는 바로 옆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은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베이징 방문에서 그 천안문 막루에서의 그 동영상, 사진 그 한 장으로 외교적 성과는 거의 다 거둔 것 아니냐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 국가를 보여주기에는 4대 세습을 또 공식화한 측면이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북중러가 만나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의 일방주의, 제국주의 때문에 이쪽에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일단 시진핑 주석 역시도 미국을 겨냥해서 일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했습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의 특자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표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연설 과정에서 미국을 이제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화면에 나오지만 지금 이제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 상생이냐 제로섬이냐 이 부분은 이제 전쟁과 대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이제 그렇게 들리네요.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한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 시진핑 주석이 계속 지금 잽을 날리는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시진핑 주석은 다자주의의 최고 지도자, 국제사회에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자기는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로 가는 뭐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시진핑 주석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부각시키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그 행보가 이번에 또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 시 주석의 연설에 대해서 네네. 트럼프의 반응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했어야 했다, 언급되지 네네. 않아서 놀랐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예.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뭐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 그랬죠. 연합군이 사실상 미국과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예. 특히 태평양 전쟁에서는 이제 미국의 역할이 컸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건 사실이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이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이제 미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 말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속내는 굉장히 좀 언짢다. 지금 이 새 지도자의 그 지금 천안문의 막루에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평화 그러면 자기가 모든 세계 평화에 이제 노벨상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노벨상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평화는 자기가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죠, 뭐 가자 지구도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다 해결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천안문에서의 모습은 오히려 트럼프를 좀 코너로 모는 그래서 그 평화를 시진핑 주석이 쥐고 가는 이런 식의 이제 언급들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매우 불쾌한 그런 상황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부정적인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가 비꼬기도 하고 하도 자주 말이 바뀌어서 무슨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쾌해하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병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중국의 최신의 무게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관심을 받았고 이 열병식 자체에서 교수님께서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열병식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고 지도자들, 특히 북중러 최고 지도자들이 그 모여 있는 장면, 또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귓속말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친밀함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번 그 열병식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최신형 무기들을 모두 지금 쏟아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종합 선물 세트 과자 같은 뭐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전부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육군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에서의 전투기들도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ICBM급도 굉장히 그 둥펑 6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형 무기 체계들인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무기들이 나옴으로써 중국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등하다. 뭐 이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깔린 그런 열병식의 포인트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전승절 계기로 1년 3개월 만에 북러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는데요. 푸틴이 이제 북한군의 희생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은 형제의 의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미루어 보아 우리는 어떤 걸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제 오후에 이제 조호대 국빈관에서의 그 양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목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은 그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냐 여부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북한과 러시아 간의 조약에 대해서 형제적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은 그 희생에 대한 감사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그 수면 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고 또 수면 아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했던 선물 세트가 도대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그 협력이랄지 새로운 신형 무기 체계나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한 북한의 수행원들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경제 전문가, 경제 관료, 그다음에 외교관들입니다. 군사 그 지휘관들은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의 또 다른 포인트는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경제협력과 외교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그 만들어갈 것이냐 이거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어제 그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경제적인 협력 관계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에 파견된 군인들이 상당수가 지금 10,000명 단위가 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동안에 한 2,000여 명 정도의 사망자 발생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군인들이 거기에 또 투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추가 파병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느냐 이 부분은 공식적인 언급은 아마 없을 겁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러시아의 경제 구조를 보면은 여전히 천연자원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 에너지난이 심각해서 이 부분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북한의 에너지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서구가 그렇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에너지난은 뭐 우리가 그 심각한 수준은 굉장히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철도가 기차의 속도가 시속 40km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탄 열차 아닌 것들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철로도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 철도가 대체로 전철입니다. 전기철도인데 전기철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랄지 에너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것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 부분에 계속 어려움을 주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입니다. 특히 이제 석탄이랄지 석유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부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경제 문제가 논의가 됐다면 이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가 중요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번 또 열병식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혜의 등장이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딸 주혜를 바로 옆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밀착 수행을 시키는 모습,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김주혜 등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김주혜가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과정은 보여줬지만 그 다음에는 김주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김주혜가 간접적으로 외교 무대에서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제 보는 그런 학습의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혜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국빈 방문이나 양자 정상회담 같은 경우면 김주혜가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열병식 같은 경우는 26개국 정상이 모이는 그런 대규모 국제 무대입니다. 그래서 그 천안문에도 각국의 대표들만, 각국 정상들만 이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보면 이제 김주혜의 동선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김주혜의 이런 등장이 후계 구도가 완전히 이제 끝난 것 아니냐, 후계자가 결정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과도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정에서는 후계 수업군을 우리가 놓고 보면 후계자로 갈 수 있는 그 그룹들을 백두혈통으로 완전히 이제는 정리한다.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김주혜의 베이징 방문의 이 등장은 결국 전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김정은 이후에 포스트 김정은도 백두혈통이다.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국제사회가 김주혜 또는 다른 김주혜 형제로 가는 경우에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거나 이러지 않는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확정적인 어떤 후계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후계군 중에서 김주혜가 상당 부분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좀 이번에 보여준 것 아니냐 뭐 이 정도로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건 백두혈통으로 간다면은 4대 세습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왕정 국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체 사상이랄지 또는 그 전반적인 북한의 항일 무장투쟁 전통에 기반한 그런 체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4대 세습을 가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북한의 선택의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연스럽거나 매끄러운 부분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열병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는데 네네. 의미 있는 만남이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대화까지 나누기는 좀 어려운 자리였겠죠. 그렇죠. 이제 남관계의 단면, 현실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아마 알려지기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7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7년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건조하게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남관계는 북한은 남관계를 국가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대 국가로 보고 예. 남한이란 표현 또는 남조선이란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예.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를 이제 국가로 이제 그 대우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우원식 의장이 평화 문제랄지 또는 남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우원식 의장을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이미지의 중요한 우리의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지금 북쪽의 반응 이것은 굉장히 좀 건조했다, 냉랭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말에 특별히 유화적인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전승절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을 낳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중국이 이 반서방 진영,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종주국으로서 어떤 반서방 연대를 공식화했다. 이런 자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그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그 냉전 체제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지느냐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이나 미국이 이런 구도를 아주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중러 이 구도를 만들면서도 중국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 이상, 국제 지도 국가로서의 중국을 이번에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중러에 딱 갇혀버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은 미국과 대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협력도 해야 되고 또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자신들은 다 하겠다. 이게 또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반서방 연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의 그런 지금 고립주의랄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자신의 국익만 쫓는 그것에 대한 새로운 형태로서의 다자주의 또 그 과정에서 시진핑이 그것에 반대하는 어떤 중심축이다. 이것을 이제 과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형태에서 미중 대화도 또는 미중 정상회담도 앞으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또 대응 카드도 궁금한데 이제 이런 북중러 연대의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카드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카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구도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미일 협력 구도는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구도만 갖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 정치를 펼친다는 것은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한 중국과의 대화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중 대화 또는 미중 대화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이 러시아와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지난번에 알래스카에서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국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평화랄지 또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또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이제 한미일 협력 또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중 협력이랄지 이런 다양한 협력 구도들을 만들어가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뭐 그런 아주 지혜로운 우리의 어떤 외교력이 이제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협박과 압박을 할 게 아니라 협조를 구했으면 조금 더 이런 정세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트럼프 이기출범이 여러모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열병식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쌀값이 지난해보다 17%나 오르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kg에 6만 원 선을 넘겼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에 정부 공급 제한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중하게 쌀을 고르는 소비자들. 쌀은 일단 구매하면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랜만에 장을 보며 최근 가격에 혀를 내두릅니다. 망설여졌어요. 너무 비싸 깜짝 놀랐어요. 뭐 농민들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먹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쌀 20kg 기준 소매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7%, 평년과 비교해도 14%나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말 이미 6만 원을 초과했던 쌀값은 할인 지원 등으로 오름세가 꺾이는 듯했지만 이번 달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소비자 물가에서도 지난달 쌀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1%나 상승했습니다. 쌀값이 이처럼 오르는 건 이상기후로 벼의 재고가 부족해지자 산지 유통업체들 사이에 물량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습니다. 정부 매입 물량도 늘면서 원료급 공급이 전년과 평년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쌀 가격 급락 우려에 햅쌀 약 36만 톤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뒤 이식 6만 톤을 추가로 시장 격리 조치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20kg당 3,000원 할인 지원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할인 행사를 이어가며 쌀값 안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쌀값까지 들썩이며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출근길에도 비가 오던데요. 아직까지 우산을 쓰고 있네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과 경기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강서구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비가 내리고 나면 낮에도 더위가 좀 누그러질까요? 네, 오늘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지속하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동부에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영동 지방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며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방에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만 지나는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주 33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서울과 청주가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아침 공기가 조금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